안녕하십니까. 다시 수학이 필요한 순간의 저자 김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명강의 빅10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나 하면은 수학적 사고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 책 1권 수학이 필요한 순간을 쓰고 나서 독자들로부터 그 질문을 자꾸 다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하고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도 그래도 조금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원론도 많이 나오게 되고 수학의 본질과 수학의 쓰임, 응용과 철학적인 고찰 이런 것들을 조금 엮어지는 종류의 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학자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을 특히 좀 강조를 하면서 오늘 또 다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이 수학자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는 거의 누구나 기억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내용도 많이들 기억하는 것 같아서 제가 피타고라스를 특히 강조를 하면서 오늘 수학자의 표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피타고라스의 업적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어떤 것이 아니라 5개만 꼽겠습니다. 첫째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게 피타고라스의 업적으로 여겨졌는데, 그거는 당연히 피타고라스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당연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중동 사람들도 알고,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옛 중국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실제로 제일 처음 발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고대 그리스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알려져 있었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정리를 물려받았죠. 그게 첫 번째 업적이고,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이 말을 한번 해도 좋겠네요. 상당히 저는 신기한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고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도 알고 있고, 수학적 정리가 뭐냐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재미있냐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수학적 발견, 수학적 정리 중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저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그럴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가장 중요한 수학적 발견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긍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긍지를 가져야만 돼요. 왜냐? 가장 중요한 수학적 결과를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그게 가장 중요한 수학적 정리인데, 피타고라스의 업적을 몇 개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음악적 화음의 이론을 피타고라스가 처음 발견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두 개를 합쳤을 때 그게 화음이 되는가? 피타고라스 이론은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일종의 주파수 이론이거든요. 요새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주파수로 이루어졌고, 주파수들이 어떻게 어울릴 때 화음을 이룬다, 이런 물리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데, 그 당시에 피타고라스는 화음과 유리수를 대응시켰다고 그래요. 무슨 유리수냐? 줄 2개의 길이의 비율을 대응시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이렇고 이럴 때 저런 종류의 화음이 일어난다. 그걸 처음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고 그러죠. 가령 줄 길이가 2대 1일 때 들리는 높이의 차이가 정확히 한 옥타브가 된다. 혹은 3대 2일 때 5도 화음이 일어난다. 이런 발견을 근거로 굉장한 음악적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전통에서는 17세기 정도까지도 음악 이론의 창시자를 피타고라스로 생각했다고는 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데요.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 학파, 또 많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한테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아서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뭔가 음악이라는 게 우주의 원리와 강한 결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행성들이 하늘에서 돌아갈 때 어떤 구의 궤적을 따라서 돌아가고, 그 구들이 돌아가면서 음악 소리를 낸다고 믿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Music of the Sphere.
그러니까 구들의 음악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음악이라는 게 우주의 구성 원리, 만물의 구성 원리하고 굉장히 강한 관계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음과 유리수 사이의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믿게 됐다고 그러죠. 그 교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 학파의 가장 중심 원리라고 해도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만물은 수다. 모든 것이 다 수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갖게 됐는데 대체로는 그게 이 음악 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피타고라스의 발견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정다면체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다면체라는 게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딱이 5개밖에 없어요. 더는 없는데 이것을 피타고라스가 처음 발견했다고 그리스 사람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참 이게 5개밖에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증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다면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꼭지점이 주위로 정다각형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별 가능성이 없다는 걸 금방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고 궁금하면은 생각하다가 안 풀려가지고 궁금하면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면은 이쪽 쉬운 증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신기한가 잠깐만 더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정다각형은 잘 알잖아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정다각형들이 평면에 있는 다각형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익숙한 모양들인데 그런데 걔네들은 몇 개가 있죠? 무수히 많잖아요.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정오각형, 정육각형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죠. 정이십각형, 정백각형, 전만각형 얼마든지 정다각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금방 막혀버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 좀 신기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도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 정다면체를 둘러싼 신비주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소의 모양, 우주는 기본 원소로 만들어졌고 그 원소의 모양이 그 정다면체라는 믿음도 굉장히 강했어요. 플라톤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도 나오고. 그런데 하여튼 그 정다면체의 발견도 피타고라스가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개념을 피타고라스가 처음 발견했다고 그래요. 아까 그 음악 이론, 화음 이론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비율이라는 개념 자체를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어떤 양 2개가 있을 때 그 사이의 비율이 2대 3이다, 4대 5다, 6대 8이다 이런 거를 처음으로 피타고라스가 체계적으로 개념화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유리수를 처음 발견했다고 해도 돼요. 유리수, 분수라는 거를 피타고라스가 처음 발견했다. 근데 물론 그때는 분수로 생각하기보다는 비율로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 비율이라는 거는 양 2개 사이의 관계잖아요. 2대 3이다, 3대 4다. 그런데 그걸 2대 3이라고 안 하고 3분의 2, 4분의 3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 자체를 또 하나의 수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하나의 수로 생각하지는 않고 수 사이, 양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했던 건 같기는 하지만은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유리수를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참 이상한 사실인 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자연수도 누군가는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1, 2, 3 나가는 자연수. 그러니까 보통 자연수의 근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신화가 전설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있는 바는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 자연수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선사시대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발견했다는 기록이 당연히 남을 수가 없거든요. 단지 뭐 그런 식의 상상들을 하죠. 선사시대 어떤 양치기가 양떼 2개를 비교하는데 굉장히 이때가 크면은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쪽이 큰지.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원시적인 시대에는 하나하나씩 이제 1대1 대응을 시키면서 비교를 하다가 크기를 비교하다가 그게 귀찮아져 가지고 뭔가 양쪽 다 셀 수 있는 추상적인 객체들을 만든 게 수다. 그런 식의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곤 하죠.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 수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냐고 모양이 뭐냐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양 3마리나 사과 3개나 연필 3개나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착안 속에서 그런 추상적인 수라는 게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은 다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언젠가 만들긴 했을 텐데 너무 오래돼서 그거는 근원을 알 수가 없는데 분수, 유리수의 경우는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또 5번째, 제가 5개를 얘기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5번째 발견은 지구가 둥글다, 구라는 사실을 처음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길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단지 5개만 나열을 해도 얼마나 근본적인 발견이 다 피타고라스한테 로부터 연유했는지 약간 짐작이 가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수께끼로 물어보죠.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5, 11, 12 그렇게 주어졌다고 해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세 변의 길이가 구체적으로 5cm, 11cm, 12cm다.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일까요?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멈춤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은 답을 아셨을 거예요. 5, 11, 12면은 직각삼각형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 직각삼각형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지 돼요? 5제곱 더하기 11제곱이 12제곱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이야기하는 바죠. 근데 5제곱은 25, 11제곱은 121. 그러니까 그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136인가요? 그런데 12제곱은 144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니까 직각삼각형일 수가 없어요. 그런 반면 하나만 더 해보죠. 5, 12, 13이면 어떻게 돼요? 세 변의 길이가 5cm, 12cm, 13cm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해볼 것도 없이 제가 해드릴 텐데 5제곱은 25, 그렇죠? 12제곱은 아까 뭐라고 했죠? 144. 그래서 25 더하기 144 하면은 계산기로 해도 돼요. 169가 되는데 169는 13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5, 12, 13이면은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추론을 우리가 한 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믿을 수 없는 종류의 불가사의한 추론이거든요. 왜냐?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는 삼각형이 직각이냐 아니라는 이 질문은 물건의 모양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종류의 모양인지를 우리가 파악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직각삼각형이고 하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파악했죠? 각도기를 가지고 재봤나요? 눈으로 보기라도 했나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단지 수를 가지고 계산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각도, 삼각형이라는 거는 어떤 모양이고 직각이라는 것도 각도에 대한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계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한 번도 안 보고 각도기를 한 번도 안 재고 계산만 해가지고 파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발견이었어요. 그런데 약간만 어떻게 보면 아주 현대 역사, 최근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요새는 전부 다 컴퓨터 가지고 놀잖아요.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컴퓨터에 보면은 별의별 그림들이 다 나타나죠. 그림 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각적인 파일, 사진, 그림, 기타 등등 비디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컴퓨터가 어떤 의미론가는 그림을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림의 모양을 파악해야지 되거든요. 그걸 물론 저장하고 재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림을 가지고 처리해야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비교적 고등한 작업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새는 구글로 이미지 서치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종류의 그림을 찾아봐라. 이거 비슷한 그림을 찾아봐라 하면 컴퓨터가 찾아줘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는 아무것도 못 보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을 하겠지만은 무언가 계산을 통해서 모양을 파악해야만 된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컴퓨터 파일이라는 거는 수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림을 비교까지 한다는 거는 수 가지고 뭔가 계산해서 모양을 파악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컴퓨터 그림 서치 알고리즘, 이미지 서치 알고리즘 같은 거는 복잡하지만은 그런 알고리즘의 아주 원초적인 아이디어는 방금 말씀드린 피타고라스 정리에 들어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가령 이거는 약간 더 어려운 얘기지만은 평면상에 점 두 개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은 그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두 점 사이의 좌표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는 거리 공식이 있어요. 좌표 두 개를 빼가지고 제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하는 뭐 이런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근데 그거 자체도 놀라운 공식인 이유가 거리도 모양에 대한 얘기거든요. 기하학적인 개념인데 수만 가지고 계산하면 할 수 있다. 모든 계산을 가지고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유래한다. 그게 말하자면 그 중요성을 잘 나타내주는 사실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컴퓨터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양을 어떻게 할까요? 주위 세상의 모양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로 어떻게 알아내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손으로 만지고 혹은 몸으로 부딪혀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죠. 모양은 대체로 그렇게 알아내거든요. 근데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건은 눈으로 본다. 제가 이 책이 보인다. 그거는 무슨 뜻이죠? 책에서 빛이 와가지고 제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그 빛은 어디서 왔을까? 여기 같으면 저 전등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책에 한번 부딪혔다가 알맞은 각도로 부딪혔기 때문에 제 눈으로 들어와서 제가 보이거든요. 또 밖에서 있다가 하면은 해에서 어딘가 빛이 와가지고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근데 제 눈으로 들어간 빛은 어떻게 되죠? 망막에 부딪혀서 빛 입자라는 게 망막에 부딪혀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그리고 화학작용은 뇌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뇌에서는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전기 신호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뇌신경세포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 켜지고 꺼지는 패턴이 근본적으로 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제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결정하죠. 어떤 신경세포가 켜졌냐, 어떤 것들이 꺼졌냐. 그러니까 지금 현대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사실 이것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라서 제가 약 좀 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현대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우리 뇌가 작동하는 것도 컴퓨터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컴퓨터는 단지 정보를 저장하고 재현하고 처리하는 것이 뭐 가지고 하죠? 반도체 가지고 하죠. 반도체도 전류가 흐르는 상태하고 안 흐르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것들의 배열로 정보가 저장되기도 하고 처리되기도 하고 재현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반도체가 아니라 신경세포로 꺼졌다 켜졌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뇌가 빛이 들어갔을 때 하는 작용도 신경세포 가지고 하는 계산이거든요. 그 컴퓨터랑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파악하는 것도, 물건의 모양을 파악하고 세상의 모양을 본다는 것도 계산이거든요. 계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뭔가 시각적으로 해석한다 혹은 시각적인 경험을 한다라는 언어를 써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계산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종류의 사실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유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계산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계산을 통해서 삼각형들의 모양을 인식하고 거리를 알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그럼 원의 모양도 대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가령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배워서 이제 누구나 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건 전 보면 놀랍거든요.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방법인데 원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건 그리고 그 묘사 방법 자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유래한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다라는 거하고 같은 뜻인데 그걸 계산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산적인 기하, 계산을 이용한 모양의 파악, 이게 모든 게 피타고라스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령 이 계산을 통해서 모양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의 일반 상대론도 거기로부터 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양으로 묘사하지 않고도 우주의 기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우주의 기하학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말을 들으면서도 그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론을 전개하는지 알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책 마지막 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기하를 전부 대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모양을 다 잊어버리고 대수적으로만 전개를 해요. 우주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주의 모양은 보통 우리가 이런 물체의 모양을 생각할 때는 눈으로 볼 때는 밖에서 보기 때문에 가능해지잖아요. 모양에 대해 시각적인 직관이라는 거는. 그런데 우주는 우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밖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기하학적으로 우주의 모양을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 대신 대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궁극적으로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컴퓨터 기하학, 우주의 모양, 이런 모든 것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정리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점점 명료하고 정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정제해가는 과정이 수학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를 잘 하려면은 여러 각도에서 이걸 접근해야지 되고,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는 또 아니지만은, 제 생각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을 자꾸 다시 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더 정확하게 또 해보고 또 정확하게 더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책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 7장 내 보면은 현의 진동, 소리의 생성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현 같으면은 바이올린이나 기타 현으로 생성하는 같으면은 줄이, 아까 피타고라스 얘기처럼 줄이 길어지면은 음이 낮아지고, 줄을 더 팽팽하게 하면은 음이 높아지고, 또 줄이 두꺼우면은 음이 낮아지고, 이런 거 기타나 바이올린 조금 다뤄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관적인 사고는 가능한데, 그래서 길이와 장력, 그 팽팽함과 밀도, 그 두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 질문이 가능한 걸 기초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점점 더 섬세하게 하다 보면은 그 줄로부터 나오는 주파수가 장력, 밀도와 길이의 어떤 종류의 함수이냐, 이런 수학적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함수이냐, 그래가지고 그걸 탐구하다 보면은 책에 공식이 나옵니다. 주파수 공식. 정확히 세 양에 어떻게 의존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점점 직관적인 생각을 정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 주파수 공식이 나오기까지. 그게 그런 종류의 사고가
수학적 사고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교육을 잘하는 거는 정말로 학생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을 만나더라도 어린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1대1로 대할 때 보면은 학생의 성격에도 많이 달려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대해야지 되고,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조금 엄하게 하는 것을 도움으로 여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반응도 달라야지 되고, 또 질문을 했을 때 학생이 가령 답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때는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되고, 어떤 때는 설명을 너무 하지 말고 약간 힌트만 줘야지 되고, 또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느냐도 학생한테 달렸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학생에 따라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모르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내버려 두면 또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실망을 하니까 너무 오래 내버려 두다가 적당한 시간에 또 적당한 종류의 힌트를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폭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일률적으로 중요한 원리들이 어떤 것이다 몇 마디만 드리자면은,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행히도 요새는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뭐 때문이죠?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그런데 불행히도 한 가지 이제 이거는 부모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터넷 자료가 많은데 가장 좋은 자료는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일찍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인공지능이 충분히 발달해가지고 그걸 다 한국어로 번역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언젠가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영어로 된 자료가 우리말, 일본말, 불어, 뭐 독일어 모든 것에 다 합쳐도 영어 자료만큼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수학을 쉽게 보는데도 영어를 좀 익숙하게 잘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는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익숙해지면 좋은데, 영어를 비교적 편하게, 그러니까 약간씩이라도 파악해가면서 익숙하게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웹사이트 넘버파일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동영상들이 굉장히 여러 개 들어 있는데 재미있는 수학적 현상을 보여주는 웹사이트거든요. 그 동영상들은 다 재미있는 수학적 현상 동영상이에요. 설명은 약간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설명을 파악해가는 그 이유를 이론을 파악해가는 과정은 대부분 이제 시청자한테 남기는 동영상들인데, 근데 그게 참 재밌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신기해요. 거기 나오는 많은 현상들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끌리게 만든 동영상인데, 그게 넘버파일이라는 웹사이트는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그란트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또 유튜브 채널이 있고,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거는 아마 피직스 그로, 물리학 소녀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야지 되나요? 그거 여학생이 만든 물리학적 현상에 대한 웹사이트도 있고, 자료가 엄청나게 많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코스도 굉장히 많아요. 어느 수준에서나 시작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코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부모도 활용하고 아이들도 활용하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점 파악해 나갈 수 있는 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또 요새는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아주 좋은 계산기들이 많거든요. 그래프도 그려주고 계산도 쉽게 해주고, 또 여러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고, 이런 계산기들도 많이 활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물론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계산기도 자유롭게 활용하면은 굉장히 수학을 즐겁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지금 말씀드린 방법론들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수학 잘하는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들이기 때문에 이 양쪽 다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피타고라스가 완전히 맞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거 제가 책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가령 우리가 요새는 모든 물건이
입자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본 입자들이 있고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원자가 되고 그 뭐 전자하고 또 합쳐져 가지고 그다음에 원자들이 합쳐져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합쳐져서 가령 세포가 되고 세포가 합쳐져서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 입자들의 그 기본 모델은 수학적 구조거든요. 그건 다 수예요. 그 기본 입자들이 합쳐져서 큰 물체가 돼가는 과정이 그 수들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곱셈이거든요. 수 곱셈하는 과정하고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책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 입자가 수고 그네들을 합치는 과정은 일종의 곱셈이다. 그렇다면 모든 게 수라는 주장이 맞을 것 같거든요. 또 아인슈타인에 의하면은 우주의 모양은 또 대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 자체도 일종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하여튼 간에 과학의 입장에서는,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수라는 피타고라스 주장이 굉장히 놀랍게 맞춰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약간 조심은 해야지 되나, 저는 조심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종류의 주장 속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게 수라는 이론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쩌면 극단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물질주의 철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모든 것이 물질로 형성되어 있다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믿으면 모든 것이 수라는 주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게 물질이냐, 이거는 또 이제 반론의 여지가 있거든요. 가령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모든 게 물질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물어보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가령 여러분들 보고 가령 여러분들의 감정이 정말로 다 물질이냐, 설명은 가능할까요? 뇌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작용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정말로 같은 거냐? 가령 사랑한다는 거는 물질적인 거냐? 가치관은 물질적인 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물질로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 수라는 주장이 맞는 것 같다. 제 답은 그거고, 그런데 그 가정 자체를 의문시할 수는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수학을 알아야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더 답하기가 쉽죠. 가령 물리학자가 되려면은 어떤 종류의 수학을 배워야지 되느냐, 전자공학을 하려면 어떤 종류의 수학을 해야지 되느냐, 이거는 비교적 명료하고, 또 가령 AI를 말씀하셨지만 AI의 경우에도 AI를 제가 디자인하는데 혹은 AI를 고치는 데 필요한 수학이 무엇이냐, 그러면 비교적 쉽게 답할 수 있고, 기초적으로 AI에 들어가는 수학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알 거예요.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기계학습 수학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면은 기초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뭐 다변수 미적분학 이런 것들이 나오고, 행렬과 벡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그래서 행렬의 고유 벡터, 고유값 이런 거를 이해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확률과 통계를 알아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AI의 필요를 이해하는데 또 디자인하는 데 기초적인 수학이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두 번째 질문이 더 어렵죠. 전문가가 아니면은 얼만큼 배워야지 되느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각자가 결정해야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거기서 조심해야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수학이 생각보다 더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요새는 웬만한 산업체에서는 상당한 수학 전문가를 몇 명 정도는 채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가령 회계하는 데만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회계가 옛날 같지 않아서 요새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회사들도 복잡하고 경제도 복잡하고 금융시장도 복잡하기 때문에 회계 수학이라는 게 옛날보다 훨씬 복잡해져서 요새는 금융수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회계학도 포함되지만은 금융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상당히 복잡한 수학적인 모델도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은 채용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정보과학자를 몇 명은 필요로 하거든요. 이제 회사가 다뤄야지 되는 정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은 구체적으로 가령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과학 없이 요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회사가 있다 그래요. 웬만한 어떤 종류의 산업이냐를 와 상관없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랬을 때 자기가 그런 회사에서 적어도 매니저 정도는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승진을 해서 매니지먼트에는 들어가고 싶겠죠. 어떤 산업체로 들어가건 간에. 그런데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가 회사에서 매니저가 되려면은 그래도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는 어느 정도 알아야지 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매니저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활용하는 전문가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되고 또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필요하면은 파악해 갈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지 된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다. 혹은 능력이라고 해도 되고 자신감은 있어야지 된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이해하고 싶으면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런데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학문이든 산업체든 어느 정도 중역을 차지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수학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고려를 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지식을 섭취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은 가령 내가 나중에 그래도 필요하면은 수학적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가. 그걸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죠. 제 책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제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여러 층에서 이제 사람들이 책을 사서 보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40, 50대 되신 분들. 근데 그분들에게 약간 조언을 해달라는 요구를 가끔 받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 같은 거는 제 생각으로는 특히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그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압박감에서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뭐 공부하려면 처음부터 뭐 차근차근 해야지 된다. 가령 수학을 하려면 수학의 정석 문제를 하나씩 풀어야지 된다. 그게 가능한 시기도 있고 적합한 때도 있지만은 어른이 돼서는 참 그렇게 배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관심 있는 거 잠깐 보다가 어려워지면은 거꾸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이 개념은 모르겠다. 그럼 그 개념을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알다가 또 거기서 또 어려운 개념이 나타나. 그럼 그것도 찾아보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계속 뭐 우리 영어로는 infinite regress, 무한 회귀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분야에 대해 익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하고 관심 있는 거 보고 거꾸로 보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너무 체계성에 압박을 받지 말아라. 그 조언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적어도 제 생각으로 유용한 것 같은 거는 같이 공부해라. 혼자서 공부하는 건 참 어려워요. 누구하고 읽고 나서 잠깐이라도 의논할 수 있으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참 이거 거의 같은 얘기인데 인터넷 많이 활용하시라.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인터넷에 백과사전들도 좋은 게 많고 구체적인 강의록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조언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많거든요. 이제 중년을 뭐 충분히 많이 진입하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거 배울 때 항상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비선형적으로 공부하고 인터넷 활용하고 대화를 이용하고 그걸 다 합치면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더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시 수학이 필요한 순간을 쓰고 나서 이렇게 저자 강연을 부탁받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을성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